이미 그 사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전에 중요한 기업들 이미 다 컨택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우리 가격 협상, 또 B2B와 B2C 영업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죠? 오늘 여기에 관해서 현장 실무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딱 답을 주실 오광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영업사로 딱 입사하셨는데 네. 영업 부원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혼자서 대표님 찾아가서 영업하셨다 막 이런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 회사에 솔직히 좀 우리 요즘 말로 이제 낚였다고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회사 때 글로벌 영업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근데 홈페이지 보니까 글로벌 영업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글로벌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건 글로벌 영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본부장님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만삭이니까 아마 1, 2주 내로 가야 된대요. 그럼 제가 제가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줄 모르니까 2주 안에 인수인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거의 영업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인밖에 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속했던 부서가 클라우드 사업부라고 해서 원래는 일반 기업은 이제 기업 사업부, 공공 사업부 있었는데 저는 둘 다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도 할 수 있고 공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과 기업은 완전 또 스타일 다르거든요. 공공 같은 경우는 되게 절차가 많고 많은 요소들 신경 쓸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 엄청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스타일의 영업을 되게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직접 뛰어가면서 배워서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특히 지금 사업하면서도 많이 도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2G와 B2B 이 두 가지 다른 영역을 동시에 다 하셨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대표님 경험하셨던 B2G와 B2B 영업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B2G랑 B2B는요 가장 근본적 차이점이 B2G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 비슷한 업체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얘기할 때도 대부분 이제 B2B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B2G는 어차피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분을 만족시키냐는 부분인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런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 효율성 뭐 이런 부분도 좀 많다 보니까 가성비나 좀 종합적으로 이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있게 합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전 지역에서 타겟팅했던 모든 곳에 딱 한 곳 빼고 모두 다 영업 성사시켰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딱 입사했고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님께 여쭤가면서 혼자 이렇게 다 배우셨는데 아니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타겟 기업 또는 기관들을 한 곳 빼고 영업 성사시킨 그 노하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한 부장급 되는 영업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쟁 들어가는 순간은 영업으로서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수익 계약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그래서 항상 영업 가장 우선은 일단 무조건 수익을 하자. 그래야지 제가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이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인데 저 같은 고객이 일단 일반적으로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금액이죠, 금액. 얼마예요? 예. 다 필요 없고 얼마예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 주변 봤을 때는 그냥 평균 가격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뭐 1억 정도 됩니다. 혹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경쟁 업체들 가격을 일단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경쟁 업체 중에서도 저희보다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과 이 최대 가격과 그 사이 가격을 좀 범위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선택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유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요라 물어보면 저는 이제 5천만 원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최소는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도 넘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거나 궁금하잖아요. 왜 차이가 단순히 10만 원, 20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몇십 배가 차이 나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왜 200이고 왜 1억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그 서비스 왜 1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 납득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내가 뭐를 선택하겠다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한테 그럼 소개서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에서 가격 레인지를 주시면서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같이 말씀 주시고 고객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대화로 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셨다. 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핵심적인 거는 그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격별 옵션 구성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이제 경영자분들도 가격을 낮췄을 때는 어느 정도 상품이 되는 거고 가격을 최고로 했을 때는 얼만큼의 퀄리티를 줘야 되는가 이게 좀 실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팁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도입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거 뭐 이제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분은 좀 사업을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베타 느낌으로 하기보다 좀 진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분들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 시작했고 여러모로 그분들한테 상상력을 좀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액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앞단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000만 원 있는데 요구사항이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최대화 해둘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 정도 가시려면 한 3개년 전 컨설팅 영역도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도 들으면서 뭔가 그 본인 생각이 컨설팅도 해주다 보면 조금 더 뭔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늘려가려면 결국 컨설팅을 가져야 되고 예산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쭉 나오다가 잠깐 딱 나오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상상력을 좀 자극이 돼야 고객의 구매 의지 또는 구매 욕구가 좀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갑집을 했을 때 갑집의 가치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 좀 이게 좀 어떤 말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단순히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은 질문 나오니까 그냥 AI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가령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질문이 많이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 저는 삼성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럼 전에 이 삼성 갔던 선배들 데이터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 백단에서 AI를 돌림으로써 이 학생한테 삼성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훨씬 좋고 훨씬 더 학교에도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뭔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끔 저는 좀 유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고객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높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가 왜 이걸 원하는지 이게 해결됐을 때 고객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파급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고객의 어떤 구매 욕구, 구매 의사를 좀 더 키워가는 이런 영업 스킬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서는 인바운드 콜과 또 우리가 아웃바운드 할 때 상황은 다르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맥락들은 우리가 인바운드 할 때 상황에 보다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아웃바운드 할 때 영업 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웃바운드는 정말로 일단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보통신과에 연락하는 거랑 하나는 민원과에다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민원과가 이분들 하루 종일 계속 앞에 민원을 받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되게 많이 시간 소요되기 힘들잖아요. 그 감정 노동도 심하고. 그래서 그쪽을 가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아웃바운딩 할 때 민원과 리스트를 싹 다 뽑았습니다. 전화를 돌리는 거죠. 전화 돌리다 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이제 대부분 아웃바운딩 할 때 우리 혹시 그 보험 전화 다 받아보셨죠? 받아봤죠. 막 고객님 이러잖아요. 저는 일단 멘트 시작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냥 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찮으시다 조금 들어주세요. 저 별거 아니고요. 그 대부분 옆에 있는 래퍼는 좀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지하철 아시죠? 거기 혹 들어보시죠?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했습니다. 반응 되게 좋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기관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뭔가 민원을 위해서 AI 도입하면 가산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되게 디테일하지만 그런 걸 좀 이게 하나하나 핵심 포인트를 이제 키워드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도 도입함으로써 내가 뭔가 성과나 이런 평가할 때 좋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조금 그냥 기계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힘드시죠? 귀찮으시죠? 소중한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대화하려고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비스 얘기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보시죠 하면 대부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사실 이제 콜드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웃바운드 콜을. 콜드콜 한 영업사원들은 좀 이제
아 솔직히 누가 거절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처리하고 싶고 또 나한테 요청받는 콜드콜 개수가 있으니까 처리하려고 그냥 매뉴얼대로 읽는 거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님 말씀은 이렇게 매뉴얼에 읽는 콜드콜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담아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고 대화를 좀 네네. 열어가라. 좀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공공영역청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진짜 그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평가예요, 평가. 아, 맞습니다. 기관 평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평가 가점 반영되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다른 기관 사례 궁금해하십니다. 네네, 그거 맞습니다. 딱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네. 그렇지, 맞 이거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연락하실 때는 이 상품이 좋다 이게 아니라 평가 반영되는 겁니다. 평가 네. 반영 지표가 이거고요. 다른 지자체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사실 공공기관 쪽은 내 업무가 편해진다 이것보다는 평가 잘 받는가,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가, 네네. 여기서 좀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딱 그분이 말씀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공공 영역으로 이제 영업을 할 때는 네. 사실 이렇게 뭐 좀 이거 영업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현장에 겪었던 어떤 영업의 어려움, 애로사항 또는 이거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좀 더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대부분 공공기관 사업은 연초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연중, 연말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사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전에 중요한 기업들 이미 다 컨택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경쟁 입찰 들어가는 영업으로서 거의 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 그래서 그 앞단에서 최대한 담당자가 그 사업계획서 쓸 때도 도와드려야 되고요. 왜냐면 그분은 이 분야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게 좋은 거고 모르다 보니까 최대한 이 담당자분이 힘들지 않게끔. 그러다 보면 어느 것까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면요. 이 구매 절차까지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클라우드, 이게 조달 구매인데, 조달제 경쟁 입찰단계가 조달 구매가 있고, 뭐 요즘 클라우드 사스가 많아고 이런 구매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야지 담당자가 신뢰가 좀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자부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업을 도입을 딱 계약하는 순간부터 이걸 완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감사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설명을 좀 영업 입장에서 좀 디테일한 서류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서 왜 우리 서비스가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한테 충분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내 좀 사업이 나오고 훨씬 더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하고 기업의 차이인데요. 기업은 경영자가 결정하면은 그냥 오늘도 바로 지불이 가능한데 공공기관은 이제 우리 국민 세금, 세비를 가지고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전년도에 이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심의가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수계약으로 끌어가야 한다. 이 포인트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이제 정부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라장터 많이 보시거든요. 나라장터 공고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입찰 준비하시는데 지금 대표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가 나오는 사업들은 이미 전년도에 논의가 됐고 올해 초 또는 지난해 말에 예산 심의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해가 아니라 이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7월, 8월부터 이미 영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그때 시기에 내부적으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7, 8월 되면 내년에 할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뭐 과업지서 같은 거는 좀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영업들은 7, 8월부터 이미 전화 돌려야 됩니다. 기존 담당자한테 연락 드리고 이런 서비스 나왔는데 어떻게 좀 내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거 추가하는 거 어떨까? 이미 이런 제안이 7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공공기관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은 7, 8월 이미 끝나야 됩니다. 그 이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 한 11월 그쯤 되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10월, 11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영업은 한 7월, 더 빠르면 6월부터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 절차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이때부터 시작돼야 한다. 좀 기업하고의 택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걸 아시고 이제 공공기관 영업하실 때 좀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업 필드에서 고객 만나고 고객 소통하면서 어떤 컨셉들 좀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또 창업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의 니즈를 분석한 다음에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능력. 이게 대표님이 영업 필드에서 얻으셨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산이 이제 창업 신에서는 어떻게 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 다음 영상에서 그 말씀 이어가도 괜찮으실까요? 아, 물론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광명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영업 필드에서 발견한 고객의 니즈를 상품화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그리고 창업자로서의 어떤 애로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